제목은 AI 에이전트와 AI와 인간의 협력 시대를 열다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잡았고요. 30분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초죠. 제가 AI 경제 집사 온다. 뭐 집사란 표현은 제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아마 신문에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이코노미 시대가 오고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라고 이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 1월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AI 에이전트를 얘기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 정도가 2023년 한 여름부터 AI 에이전트 얘기를 하셨고, 저 역시 이제 뭐 한 20년 전에 AI 에이전트 연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빌 게이츠의 주장에 저도 동조를 했고, 또 저희 연구팀이 AI 에이전트 연구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야 되겠다 해서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이런 글을 썼고요. 이 글을 나중에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경제 체제 관점에서 보면 지난 한 30년이 이제 플랫폼 중심의 이코노미였다면 앞으로 오는 어떤 새로운 물결은 이제 AI 에이전트다. 그래서 플랫폼이 AI 에이전트로 해체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제 글을 쓰고 그렇게 연구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플랫폼 경제가 미래의 AI 에이전트 경제로 전환될 것이다. 며칠 전에 또 언론에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요즘 뭐 한창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련된 논의가 있나 보죠. 그때도 제가 대답을 한 것이 기존의 플랫폼을 규제하는 형태로 하면은 한국에 만약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좀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그 중국의 또는 쉬인 같은 그런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에 의해서 협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어떤 플랫폼들을 규제하면 아무래도 중국 플랫폼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고 또 한국의 기존의 뭐 쿠팡이라든가 기존의 1, 2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그런 회사들의 독점 체제는 더 공고해질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독점은 더 커지고 한국의 상대적 국가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는 어차피 지나갈 체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 플랫폼을 도와주는 일이 되고, 또 한국 내에서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AI 에이전트로 무장한 새로운 어떤 경제 주체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벌써 1년 반 이상 주장을 해왔습니다. 제가 좀 이게 익숙하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어디를 찍어야, 여기 컴퓨터가 저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나와야 되나? 네. 그래서 작년 9월에는 이제 AI 에이전트와 사회 변화라는 책을 써서 이걸 더 알렸고요. 아마 AI 에이전트로 전문화된 책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그런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작년 9월이었는데 작년 10월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하네요. 이제 작년 10월부터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AI 에이전트 이코노미의 논의가 시작되고 한국에서도 뭐 더밀크와 같은 그 실리콘밸리 전문 언론이 크게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물론 어떤 벤처 업계에서는 일부 AI 에이전트가 진행되고 있긴 했었는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작년 10월부터 미국의 블룸버그가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저 왼 위가 이제 작년 10월에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후죽순 또 앤스로픽의 컴퓨터 유즈라는 신제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회사들이 나오면서 에이전트 이코노미라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펠리시스 벤처스라는 미국의 벤처 캐피탈에서 되게 재밌는 그림을 하나 냈습니다. 기존의 AI나 IT는 기업의 IT 예산을 잡아먹는 IT 예산을 목표로 하는 산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AI
에이전트 산업은 기업의 IT 예산이 아니라 HR 예산 또는 인력, 인건비 부분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그러한 산업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코노미의 영역이 커진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여러 기업에 있는 직무들의 현재 리더와 또 AI 에이전트 회사로 뜨고 있는 회사들, 아무래도 이제 펠리시스 벤처스의 어떤 포트폴리오일 가능성이 크겠죠.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재밌는 그러한 그림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월이죠. 일단 올해 1월 말에 전 세계적으로 큰 쇼크가 온 것이 이제 중국의 딥시크가 1월 말에 우리가 한참 구정 설날 때 쉬고 있을 때 딥시크가 본격적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저도 퍼포먼스 테스트를 해봤는데 챗GPT 플러스나 퍼플렉시티 프로와 같은 정도 유료 모델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이면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저도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하루에 굉장히 많이 폭락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다음에 2월달에 이제 중국의 또 마누스 AI라는 회사에서 이런 AI 에이전트를 소개하면서 중국이 그러한 딥시크의 V3나 R1 같은 초거대 AI 모델뿐만 아니라 그런 AI 에이전트 분야에서도 굉장히 앞서 나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뭐 저희 연구실에서도 개발한 GUI 에이전트가 있는데 뒷부분에 설명드릴 텐데 그 에이전트도 사실은 텐센트가 개발한 앱 에이전트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그러한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사실 IT나 AI 하는 분들은 중국이 얼마나 지금 앞서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겠죠. 사실은 벌써 2년 전이 돼가고 있는데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에 나오고 IBK 기업은행이 발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랑 2년 전부터 했던 간단한 파일럿 프로젝트가 뭐냐면 IBK 기업은행이 과연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IBK 기업은행에 있는 분들, 임직원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한 30여 개의 제가 이걸 갖고 왔군요. 네, 30여 개의 그 태스크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것을 이제 urgency와 feasibility, 그 다음에 impact, 여기다 하나 더 이제 고려하면 리스크까지 해서 한 4가지 차원으로 여러 그 IBK 기업은행이 할 수 있는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의 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결과 저 17번 태스크가 가장 어전시도 높고 피저빌리티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임팩트도 굉장히 높으면서 리스크는 좀 작은 그러한 어떠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선정했는데요. 요 내용을 제가 이제 영어로 했던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30개의 어떤 프라미싱 에어리어를 보면서 이제 봤는데 거기서 선정한 업무가 뭐였냐면 그 기업은행의 그 창구 직원들이 어떤 대출하려고 이제 사업자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응대하는데 기업은행은 한 정부가 매년 한 700개 정도의 정책 자금을 내놓는데 그 정책 자금을 가지고 결합해서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숙지하는 창구 직원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구 직원은 앞에 이제 대출하실 사장님들을 앞에 두고 계속 본사에 전화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본사에 전화를 하게 되면 그 본사 직원은 뭐 IBK 기업은행 바로 지금 길 건너편에 있는데요. 본사 직원은 하루에 한 600콜 정도의 전화를 받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출 기업은 앞에서 창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창구 직원은 본사 직원과 전화를 하는 그런 일종의 버틀넥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17번 문제였고요. 벌써 2년 전이니까 2년 전만 해도 이제 챗GPT가 나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였죠. 그러면 이제 렉이라는 기술이 있고 기존의 언어 모델
언어 모델과 레그 기술을 결합해서 상품 데이터, 그 상품 데이터라고 해봤자 뭡니까? 한 700개 정도의 정부 정책 파일이겠죠. 그냥 아래 한글로 되어 있는 그런 정책 파일을 가지고 이제 창구 직원들을 서포트하는, 그동안은 본사 직원이 전화로 했어야 될 일을 창구 직원이 서포트하는 그러한 형태의 일종의 챗봇, 일종의 AI 응용을 만든 거죠. 이때만 해도 AI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내용을 논문으로 봤을 때도 에이전트라는 표현은 없죠. 레그와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파인 튜닝을 결합한 대화형 금융상품 안내 서비스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파일럿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내부 데이터로 개발하면 약간 보안의 리스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자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소스도 외부 거를 활용하면서 창구 직원들이 그 700개의 정책 자금을 다 숙지할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종의 AI 에이전트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생성 AI가 아닌 단순히 어떤 텍스트나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사운드나 음악을 생성하는 생성 AI가 아닌 인간 대신에 이제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하는 AI가 나오는 것이고요. 아까 이준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그건 결국 마셜 맥클루언이 얘기한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다라는 그 명제를 또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챗GPT로 인해서 굉장히 생성 AI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다면, 이제는 그 생성 AI를 활용한 AI 에이전트 서비스로서 이제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고 행동하는 그런 AI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AI는 굉장히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고통을 가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주장은 이제 과학적인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생각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되고 행동을 AI한테 어느 정도 위임하는 형태의 그런 것이 AI 에이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간 스탠리도 보니까 상당히 IBK 기업은행과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2023년만 해도 이걸 굉장히 어렵게 개발했는데요. 마이GPT라는 게 나왔죠. 챗GPT 플러스 회원을 이제 하시면 마이GPT가 나와가지고 뭐냐면, 제가 여기 이 경우는 좀 철없는 자도라는 대구 경북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판매 에이전트를 간단하게 만든 사례인데요. 철없는 자도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홈페이지에는 제품 페이지나 회사 소개 페이지를 그냥 PDF 파일로 인쇄를 하고 이거를 그냥 마이GPT에 집어넣으면 뭐 1초 안에 챗봇이 나오죠. 저희는 IBK 기업인이랑 일할 때는 뭐 파인 튜닝도 해보고, 파인 튜닝 하려면 Q&A 데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걸로 제너러티브 모델을 파인 튜닝하고, 그 다음에 또 문서를 힘들게 뭐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그거를 RAG하고, 이러한 어떤 일종의 엔지니어링, 굉장히 그렇게 뭐 고수준의 엔지니어링도 아닙니다. 그런 엔지니어링 작업을 통해서 챗봇 또는 AI 에이전트를 만들었다면, 사실은 오늘 현재는 이제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은 그냥 파일을 올리면 그냥 바로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쉬운 그러한 단계까지 왔죠. 그래서 아직도 이런 뭐 우리 개인들도 여기서 챗GPT 플러스 회원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최근에 되게 재밌는 소식이 들어왔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챗GPT 유료 회원이 2위인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챗GPT 무료 회원과 유료 회원의 차이는 너무 크죠. 네. 챗GPT랑 영상 통화는 해보셨나요? 영상 통화 해보신 분 없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뭐 이런 강의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영상 통화나 좀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까요? 뭐 음성 통화는 뭐 많이 해보셨나요?
안녕. 나 지금 브릿지 경제 AI 에이전트 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강연을 하면 좋을까? 안녕하세요. 브릿지 경제 AI 에이전트 포럼에서 강연 중이시라니 멋지네요. 청중이 주로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강연의 주제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AI 에이전트의 최신 트렌드나 비즈니스 적용 사례를 말씀하시면 알았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다. 영상 통화를 하자 우리. 지금 여기 강연장이야. 어때? 강연장 분위기에 대해서 좀 강연장 상태를 좀 말해봐. 지금 보니까 강연장이 꽤 넓고 깔끔한 분위기네요. 청중들도 편하게 앉아 계신 것 같고 다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분위기도 화기애애 보이고 강연하시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근데 강의 자료인데 이거 뭐 얘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조금 딴 장표를 보여줄까?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슬라이드로 봐서는 회사의 판매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 같은데요. 혹시 다른 슬라이드나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보여주시면 제가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여줄게. 좋아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제가 내용을 이것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봐. 지금 보이는 화면은 여러 가지 GPT 커스터마이즈 옵션이나 다양한 용도의 GPT 목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마도 커스텀 GPT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뭐 이런 거 해보셨나요? 예, 지금 당장 가능한 건데 아마 오늘 제 강연을 안 들었으면 아마 내년까지도 안 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 AI 활용의 수준은 이제 올해부터는 굉장히 격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난 2년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인데 지금 이게 이제 굉장히 빨라지고 분산돼서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국민을 따라 데리고 갈 수가 없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데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왔다고 생각해요. 그냥 앞서가는 사람은 앞서가는 거고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사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의 차이는 너무너무 크고요. 저는 이제 한 달에 $200짜리를 쓰는데 혹시 딥리서치는 써보신 분 많이 있습니까? 네, 한 분? 네. 딥리서치를 쓰게 되면 정말 너무 어메이징해서 정말 참을 수가 없을 정도죠. 근데 이제 딥리서치도 아마 가만히 있으면 올해 한 번도 안 써보시고 올해를 지나실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고 방송에 나와도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런 판매 에이전트를 그냥 파일만 집어넣으면 이건 챗GPT 플러스 회원이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이미 1년 전에 왔는데 이런 거 그다음에 영상 통화 이제 영화 허가 2013년에 나왔는데 오늘 2025년인데 드디어 이제 12년 만에 이런 영상 통화를 AI로 할 수 있는 시대가 그냥 열렸고 이건 챗GPT 플러스 회원이면 그냥 한 달에 $20만 내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사실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있죠. 이건 제가 그래서 뭐 마이GPT로 만든 챗봇들을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의 현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 뭐 이 연구하는 유니지 연구원도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제 매칭 에이전트입니다. 저의 꿈은 AI 에이전트한테 내가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싶은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요청하면 그걸 이제 매칭해주는 그런 AI 에이전트가 그냥 늘 제 옆에 있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어떤 변호사를 만나고 싶으면 변호사, 내가 어떤 의사를 만나고 싶으면 의사, 나한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건강의 문제, 법적인 문제, 나의 교육의 문제, 나의 재정의 문제, 또는 뭐 내 여자친구, 새로운 여자친구, 남자친구, 새로운 골프 파트너, 테니스 파트너, 수많은 사람들을 매칭해 주는 그런 AI 에이전트는 지금 현재 챗GPT가 못하고 있고 지금 아마존의 노바 액트도 못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에이전트를 이제 개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택시 에이전트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미 뭐 다른 학회 경영정보학회에서는 작년 가을에 발표한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현재는 카카오 택시나 타다나 IM이나 우버 같은 건 현재 모바일 플랫폼이죠. 근데 아마 서울역으로 가는 택시 잡아줘 이렇게 이제 AI 에이전트에 얘기하면 얘가 이런 여러 택시 앱을 열어서 가장 빨리 택시를 잡아주는 택시 앱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취소한다던가, 아니면 여성분들은 별점이 굉장히 낮은 택시 기사가 걸리면 취소한대요. 남학생들은 보니까 큰 차가 안 걸리면 취소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전기차가 걸리면 취소한대요. 이렇게 많은 택시 소비자들이 자기의 선호를 반영해서 여러 택시 앱 중에서 좋은 택시를 골라서 탑승하는 그러한 AI 에이전트를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건 사업화가 안 됐죠. 왜냐하면 작년 10월 현재 이 일을 하려면 한 번 이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150원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 올해 10월에는 이게 얼마가 들까요? 네, 매년 아까 이준석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AI의 비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 10월에는 이것이 한 15원에서 10원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가격이 10분의 1에서 20분의 1 매년 줄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내년 10월쯤 되면 이러한 서비스를 한번 해주는데, 그러니까 고객 그냥 카카오 택시를 열어서 택시를 잡는 게 아니라 고객이 그냥 말로 명령을 내리면 여러 택시 앱을 고려해서 택시를 잡아주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한 콜을 해주는데 한 1원 정도 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0월쯤에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죠. 비용과 속도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또 이런 클로리라는 회사가 나왔죠. 콜롬비아 대학의 한인 출신, 한국 출신의 대학생인 로이 리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재밌는 부정행위 도구죠. 인터뷰 도구인데 온라인 면접을 하는데, 아마존에서 온라인 면접을 하는데 질문을 하고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그 화면 내용과 질문의 음성을 다 AI한테 올려서 AI가 면접관이 보이지 않는 인터페이스로 이제 면접자한테 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제 결국 아마존이 화가 나서 이 학생을 징계하라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 연락을 했고, 콜롬비아 대학은 이 학생을 징계하려고 하니까 로일리는 그냥 대학을 중퇴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샘 알트만이나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가 걸었던 대학 중퇴자의 그 영예로운 길을 이제 걷고 결국 실리콘밸리로 가서 지금 최근 530만 불 정도 투자를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아까 IBK 기업은행의 창구 직원들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러한 AI 에이전트가 개발되면 마치 클로리 같은 서비스가 창구에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서 고객과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AI 에이전트가 이제 창구 직원에게 자연스러운 조언을 수행하는 형태로 이미 콜센터 같은 데서는 많이 구현되고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오픈 AI가 내놓은 오퍼레이터라는 건 써보셨나요? 네, 그건 못 써보신 분이 많습니다. 아까 영상 통화는 당연히 한 달에 20달러만 내면 쓸 수 있는 기능이고, 마이GPT도 한 달에 20달러만 내면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에이전트 오퍼레이터는 아직 한 달에 200달러를 내야 쓸 수 있어서 아마 여기에 한 달에 200달러를 쓰시는 분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200달러를 쓰는 저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오픈 AI의 이 오퍼레이터 가지고 성공한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아마 내년 후년이면 굉장히 많은 일을 이제 AI 에이전트 오퍼레이터라는 챗GPT의 서비스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배우 이영의 최근 연극 티켓을 예매해달라든가, 이문찬의 공연, 저는 지금 계속 챗GPT한테 이메일을 받고 있어요. 이문찬 공연 오늘 떴어, 자리 났어, 내일부터 예매 시작이야. 계속 제가 한번 이문찬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요즘 이문찬 공연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근데 한번 저도 한번 가볼까 했는데 AI 에이전트가 오늘 현재는 저한테 그냥 떴어, 티켓이 떴다는 것만 알려주지만 내년쯤에는 구매했어,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정말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답답한 비서지만 이런 AI 에이전트의 성능과 속도는 매년 몇 배로 증가할 것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에이전트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는 이유는 멀티모달 AI가 발전해서
아까 영상 통화에는 또 하나 기능이 있는데요. 화면 공유 통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의 화면을 AI한테 보여주면서 통화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AI가 우리 이 모든 영상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PC 화면, 스마트폰을 AI가 인식하고 다음 행동을 추론할 수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비용이 매년 10분의 1, 20분의 1로 줄고 있고 사람들이 AI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 좀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LLM의 비용, 같은 성능을 내는 LLM의 비용이 매년 10분의 1, 20분의 1씩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AI 에이전트의 정의는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고 지금은 사실은 AI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아무거나 다 AI 에이전트라고 얘기하고 그냥 AI 응용을 AI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는 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주로 사실은 AI 에이전트 이코노미 쪽에 더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단일 AI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AI 모델을 가지고 응용을 만드는 거죠. 오늘 류틴에서도 발표하시는데 류틴은 LLM을 직접 개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LLM을 조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그냥 제공하는 아주 스마트한 회사죠. 그 가격이 계속 LLM의 비용이 매년 10분의 1, 20분의 1 줄고 있으니까 류튼 사장님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공급자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사업이죠. 반대로 지금 LLM을 직접 만드는 회사들은 자고 나면 힘들죠. 계속 경쟁자가 가격을 내리고 있고 비용은 계속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그래서 어떤 행복한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상황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한국 회사를 뺀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엔스로픽, 샌드버드는 그래도 한국 사람 출신이지만 미국 회사고요. 바이트댄스, 컨버전스 AI, 상하이 교통대 굉장히 중요한 AI에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는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경희대는 이런 매칭 에이전트, 택시 호출 에이전트, 판매 에이전트, 구매 에이전트, 어떤 여론 조사 에이전트 이런 여러 에이전트의 파일럿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AI 에이전트 이코노미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는 사람이죠. 판매자도 결국 사람이죠. 중개자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AI 에이전트를 갖게 되고 그 중간에 여러 AI 에이전트끼리 이제 일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최근에 저희가 과기정통부 프로젝트를 하나 하게 됐는데 간단한 정책 프로젝트 하게 됐는데 이제 한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무나 알리나 쉬인에 협공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정책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쟁 전략을 잘 만들어 드려야 될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플랫폼 이코노미에서 아예 AI 에이전트 이코노미로 전환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될지 저는 사실 후자에 더 강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아직 연구가 완성된 건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A2A로 A2A 이코노미로 전환하는 그런 그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웹사이트 로그인하면 막 캡차 같은 게 있죠. 사람이 아니면 나가야 되는. 사실 그거 AI가 지금 이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많은 기업들이 사람만 상대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제 인간과 AI를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AI를 또 인정해야 되는, 또 인증해야 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결과를 이제 법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그런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모든 AI 에이전트 뒤에는 사람과 법인이 붙어 있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만 거기서 사기꾼이라든가 범죄, AI가 범죄나 사기를 하는, AI는 신체가 없는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애들입니다. 우리가 살인죄를 져도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죠? 그냥 교도소에 가서 하루 세끼 다 주고요. 텔레비도 다 보여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는 너무 좋은 나라죠. 단지 이동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AI는 거기다가 신체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범죄와 사기를 저지를 수 있죠. 결국은 그 AI 옆에는 늘 사람을 연결시켜 놓고 법인을 연결시켜서 그 AI가 잘못하면 사람과 법인이 책임지게 만드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책임 있는 그런 AI의 에이전트 이코노미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저께 하정우 수석이 이제 대통령실로 갔기 때문에 소버린 AI를 평상시에 너무 많이 주장하는 분이어서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합니다만은 이제는 소버린 이커머스 에이전트 같은 것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오히려 LLM은 소버린 안 해도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새로운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된 그런 이커머스 에이전트, 메타 에이전트에 관련돼서는 그러한 국가적으로 어떤 지정을 하는 식으로 개발할 건 아니겠지만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플랫폼한테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죠. 뭐 쿠팡이라든가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그런 플랫폼이 우리 사업에 도움을 주지만 또 많은 걸 띄어가는 그런 두 가지 양가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지금 택시를 타보면 원희룡 장관이 영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택시비를 올려놓고 이제 장관을 그만두셔가지고.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은 이제 밤 11시만 되면 집으로 갑니다. 왜? 택시비가 너무 비싸서 한두 시간 더 노는 것보다는 빨리 집에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상권이 약화되고 그 택시비가 더 올라감으로써 많은 다른 경제 주체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준석 의원이 여러 번 주장했던 이제 우버를 합법화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택시 라이센스가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이제 드디어 한국이 열어야 됩니다. 벌써 한 10년 이상 안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해야 되고요. 에어비앤비 규제도 철폐해야 되고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새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좀 힘 있고 인기가 좋을 때 이러한 강력한 개혁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연결돼서 그것은 이제 기존의 디지털에 관련된 규제를 해제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AI 에이전트 이코노미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뭐 하웨이와 캠브리지 대학, 샤오미, 뭐 중국의 그 어떤 활발한 활동을 보면 정말 눈이 부셔가지고 참 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요즘은 이렇게 아예 AI 에이전트용 특화 VLM, 비주얼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앤서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가 그런 여러 이커머스 에이전트에 관련된 생태계를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도 아까 좀 매칭 에이전트, 세일즈 에이전트도 말씀드렸고 GUI 에이전트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저희가 1000명의 AI를 만들었어요. 1000명의 AI를 만들어서 이 AI한테 여론조사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시킬까요? 그동안의 뉴스를 들려줘가지고 AI 1000명이 이제 이번 대통령 누구 찍을지를 그래서 저희가 6월 3일 날 선거날 밤 8시에 출구조사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저희 연구팀이 그 출구조사가 아니라 실제 득표율을 한번 에스티메이션 했는데 상당히 그래도 아주 세상에 내놓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과가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컨슈머 에이전트죠. LLM 기반의 소비자의 인식과 여론조사를 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젠슨 왕의 이 그림은 뭐 많이 보셨겠죠. 이제 더 앞으로는 피지컬 AI로 가야 되고요. 3월 10일 날 카카오와의 선물하기와 야놀자가 오플 AI의 오퍼레이터와 협력 관계를 맺었다라는 중앙일보 기사가 굉장히 재밌게 나왔습니다. 기존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큰 힘을 발휘했던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AI 에이전트 회사한테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위치로 전락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걱정이 담겼던 그런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기존 기업과 AI 에이전트 간에 어떻게 경쟁과 협력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그런 이슈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연구는 제가 2003년에 발표했던 논문이기도 한데요. 그 당시에도 AI 에이전트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AI 에이전트가 우리의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20년 전에는. 근데 이제는 말을 알아듣는 AI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0년 전에 저희가 했던 연구들을 여전히 활용해서 어떤 AI 에이전트 경영 전략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뭐였냐면 어떤 AI 에이전트가 나오면 어떤 AI 에이전트가 성공하냐, 기존의 비즈니스를 파괴하는 에이전트가 성공하냐, 기존의 비즈니스와 윈윈 관계를 갖는
AI 에이전트가 성공하냐. 그래서 당시 연구는 아무래도 파괴보다는 윈윈 관계를 하는 것이 성공한다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기업과 구성원은 모두 자신의 AI 에이전트를 구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평생 어떤 도메인 스페시픽한 AI 응용을 연구했던 연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인생이 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도메인 스페시픽한 AI를 개발할 일이 이제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AGI가 벌써 나왔잖아요. 뭐 챗GPT 4.5나 이런 거는 이미 AGI죠. 5만 가지 일을 하고 여러분들 한번 딥리서치를 써보시면 석사 졸업자 수준이 일주일 동안 할 일을 보통 15분에 하고 있죠. 생산성을 대충 계산해봐도 160배 정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많은 것들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런 AGI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개인이 큰 성공을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그걸 오늘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릿지 경제를 지금 팔로우하세요. 안 하면 또 놓칠걸요?